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춘향전 세 번째 파일로 절정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부분의 중략 부분 줄거리로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 헤어지고 한양으로 간 이도령이 어사또가 되어서 이제 남원으로 오는 길에 우연히 변사또의 학정을 듣고 춘향이가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사또가 거린 행색으로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여하여서 한시를 지어서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시를 지었고, 그 다음에 어사또가 되어서 벌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죠.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누가요? 어사또가요. 즉 이두령이죠. 이두령이 내 고래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라고 했는데, 봐봐요. 먼저 누구를 벌했습니까? 변사또를 봉고파직하라 하고, 이게 이제 공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내 골 옥에 갇힌 죄수를 다 올리라. 옥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춘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 공, 후, 사 라는 말을 여기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공적인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호령하니 죄인을 올린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죄 없이 수령의 횡포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저 계집은 무엇인고? 저 계집이 바로 춘향이겠죠. 형리였죠. 네, 형리는 이제 하급 관리를 말하는 거죠. 나졸들, 심부름 많은 사람들. 기생월매의 딸이 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인고? 형리 아래대. 형리는 지방에 있는 구슬아치를 이르는 직급 이름입니다. 형리 아래대 본관사또 수청 들라 하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입니다. 수절이 정절이라 무슨 뜻입니까? 수절, 정절 둘 다 똑같은 말로 절개를 지키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유의가 드러난 부분이죠. 춘향이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느냐고 본관사또의 수청 분부를 거역하고 옥에 갇혔다라는 춘향이가 옥에 갇힌 내력을 해설하고, 내력을 이제 이 형리의 말로써 보여주고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을 엿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맞겠네요. 그러니까 언어 유의인데, 언어 유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음의 유사성은 발음의 유사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동음 반복이라고 해도 다 같은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음의 유사성, 동음 반복 맞죠? 자, 그래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사또가 분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서리법.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라고 어사또가 춘향이에게 바로 질문한 거죠. 질문한 의도는 뭐야? 춘향의 정절을 시험해 보기 위한 거죠. 이 부분에서 어사또가 좀 음흉하게 충절을 떠보고 있구나. 음흉한 성격, 충절이 아니고 정절이죠. 음흉한 성격임을 알 수 있네요. 그랬더니 춘향이가 기가 막혀서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벼슬아치마다 모두 좋은 관리로구나 라고 해서, 이건 춘향의 말이죠. 무슨 법? 반어법. 그죠? 반대로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사또 들으세요. 칭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고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변하지 않습니다. 서리법.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밥비 죽여 주십시오. 여기 은유법도 써있네요. 충암절벽 높은 바위는 자연물이면서 또 하나는 뭘 말하겠어요? 자신의 높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니 은유법이면서 동시에 중의법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바람분들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실현이죠. 그리고 청송녹죽 푸른 나무, 늘 푸른 나무죠. 그러니까 자연물도 되고 역시 자신의 지주와 절개도 되고, 눈이 온들 변하겠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서리와 대구 또 비유 중에서 은유를 통해서 또는
자연물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네요. 혹은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 뭐예요? 바위와 나무죠. 나무에 비유하여 어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면서 어사또에게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거죠. 냉소적 태도는 뭐예요? 비판적 태도와 같은 말이에요. 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명관인의 나의 지조와 절개는 누가 와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외부 지문과도 관련하여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많네요. 자, 춘향이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굽히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자신의 지조와 절개, 즉 일편단심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일편단심. 그래서 선지에서 일편단심을 드러내는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자연물, 대나무, 소나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대나무 들은 모두 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니 그것들과 관련된 시가 이 부분 춘향의 심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본문 해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간문에 와 가실지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춘향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린 행색을 한 이몽룡이 춘향이를 보러 왔었거든요. 보러 왔을 때 춘향이는 이몽룡에게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폐물을 팔아서 도련님 먹고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향단을 불러서 서방님 어디 갔니? 나 죽게 생겼다 라고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사또가 바로 그죠? 이몽룡이니까 이렇게 대답하네요.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위를 살피니 거린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난군 좋을시고 그죠? 온율이 느껴지네요. 대구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와 춘풍 나를 살리는구나. 이것이 꿈이냐 생신이야 꿈을 깰까 염려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비유법이 있네요. 남원 읍내에 가을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어. 뭐가요? 나뭇잎이. 그러면 떨어지는 나뭇잎은 춘향의 처지를 말하는 거죠. 춘향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일잔치 때에도 변사또가 말하기를 너가 나의 수청을 거절한다면 생일잔치에 맞춰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원 읍내의 가을이라는 것은 가을 누굴 말해요? 변사또를 말하죠. 변사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생겼었는데 객사는 바로 어디예요? 옥이죠. 이 감옥에 봄이 들어서요. 그러면 봄은 뭘 말하겠어요? 춘향이를 살려주는 거니까 이몽룡이 되겠죠. 이몽룡이 와서 이와 춘풍이 날 살리는구나. 이와 춘풍도 바로 어사가 된 이몽룡을 말하겠네요. 그래서 이와 춘풍 이몽룡을 비유하는 거고 가을이 들었다 변사또의 수청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그러니까 춘향이 기쁜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이와 춘풍은 정말 따뜻한 봄바람이라고 해도 되고 가을이 들어 나뭇잎이 떨어진다. 정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즉 중의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네요. 중의법. 가을이 들었다. 계절을 나타내는 거고 이와 춘풍 봄바람이 분다. 역시 계절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두 번째는 가을이 들었다. 변사또의 수청 요구. 이와 춘풍이 날 살린다. 이와 춘풍은 어사또가 되어 나타난 이몽룡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중의법 위상되었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엄이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누구의 말이에요? 서술자의 말이니까 서술자의 개입. 어찌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춘향어미의 감정을 서술자가 개입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춘향의 높은 절개에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순가. 또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 어사또 남원의 공무 다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세. 위이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또 서술자의 개입.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때 연기하게 되었건만 귀하게 되었건만 고향을 이별하니 일희일비가 아니되랴. 또 서술자의 개입. 자, 그러면 춘향이가 슬프고도 기쁜 이유는 뭐예요? 고향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을 보니까 그 뒤에 어사또가 된 이몽룡에 의해서 춘향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서술자의 요약에 의해서 보여주네요. 그래서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죠. 또 편집자의 개입, 편집자적 개입,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의 논평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 드러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서술자가 이렇게 말했죠. 위의가 찬란하네.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랴. 이 부분은 뭐예요? 피지배층의 신분 상승 욕구를 반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천민이었던 춘향이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에 의해서 이몽룡의 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지배층의 신분 상승 욕구, 즉 피지배층의 그 평등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지배층이에요. 서민, 평민, 천민이니까요. 만약에 이 갈망이 양반이었다?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반들은 평등 사상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특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지배층의 욕구가 반영되었대. 피지배층의 카타르시스를 유발한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될 거예요. 다음 단락 볼게요.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춘향이 하는 말이네요. 광안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이제 이몽룡의 부인이 돼서 떠날 때 고향에 대해 이별하는 대사네요. 봄 푸른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른 시는 이 시가 뭐냐면 한시 중에서 왕유의 산중송별이라는 시예요. 그 시를 인용해서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를 두고 이름이라. 여기서 나는 춘향이고 봄 푸른 해마다 푸른데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떠난 객은 누구겠어요? 춘향이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다. 다 같게 이별할 때 길이 무고하옵소서.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희일비가 아니되랴 라고 하면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일희일비는 뭐예요?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로 슬퍼요. 기쁜 이유는 이몽룡과 다시 만나서 살게 되었으니 기쁜 거고, 일비는 뭐가 되겠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춘향이가 죄를 벗고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고 신원설화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감옥에서 탈피해서 몽룡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감옥 옥은 어떤 공간이에요? 통과의례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통과의례적 공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신분이 상승돼요. 그러므로 거쳐야 하는 공간, 다른 말로 제의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사의식과 같은 공간이란 얘기죠. 이 공간에 있어서 그 다음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제의적 공간은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다음에 뭐가 되나요?
황후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인당수도 통과의례적 공간 혹은 제2적 공간이 될 수 있죠. 여기서도 신분이 상승해죠. 상승되죠. 누구도 심청이도요. 그 다음에 역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은 어디에서요? 동굴에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인간이 되죠. 그래서 동굴도 제2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제2적 공간이다. 통과의례적 공간이다. 이런 선지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살펴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까요? 이때 여사또는 자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어 즉시 2조 참의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으로 정렬 부인을 봉하신다. 그러니까 춘향은 단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춘향의 신분 상승이 사회적으로 용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네요. 이것은 바로 이 서민들 피지배층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모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주판서, 호주판서,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열부인으로 더불어 백년 동락할세 춘향과 이몽룡이여 정열부인에게 삼남 삼녀를 두었으니 모두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일품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행복 길이길이 전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고전소설의 전형적 결말인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부분이네요. 고전소설의 전형적 결말, 행복한 결말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사건을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이 하층민, 즉 피지배층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지 상층민의 욕망이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층민과 하층민의 조화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춘향이라는 개인 한 명만 신분이 상승된 거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신분이 동등해졌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 조심하시고 신분 해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절대 틀린 말입니다. 뭐야? 개인 춘향이라는 한 사람만 신분이 상승된 거지 피지배층 모두가 신분이 상승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작품 정리한 후에 관련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고전소설이죠. 조선 후기에 쓰여진 거니까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확장적 문체 나타나고 언어의 이중성 나타나고 언어 유희 나타나고 지배층에 대한 풍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설화가 있었어요. 염정소설이죠. 염정설화, 암행어사설화, 탈관민년설화, 신원설화 등이 나타났고요. 평민적, 해학적, 풍자적이고 해학이 드러난 부분은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을 때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여기 부분은 해학입니다. 풍자가 드러난 부분은 암행어사가 지은 어사또가 지은 시 한시 부분이 있고요. 어사가 출두했을 때 그 본관 사또와 여러 수령들이 황급하게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모습 거기는 풍자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당연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춘향의 정절이 제재이고 자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줬고요. 전라도 남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제는 신부를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이 표면적 주제이고요. 이면적 주제는 불이한 지배층에 대한 항거,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이것이 바로 이면적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풍자가 드러난 소설 앞에 우리 맨 첫 번째 파일에서 뭐 했죠? 봉산탈춤 봤고요. 그 다음에 해학이 드러난 소설 봄봄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탈관민녀설화 염정설화가 공통적으로 드러난 뭐 봤죠? 도미설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대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라에 나타난 춘향의 정서와 태도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러는데, 라에 나타난 것은 자신의 지주와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의 명관이로구나. 그 다음에 충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록죽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춘향의 정서와 태도와 유사한 것을 고르래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강우의 여름이 되니 초당이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운이셨다. 여기 주제가 나타났네요. 내가 이렇게 서늘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임금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연을 즐기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러니까 이 시는 자연 친화의 시니까 지주와 절개와는 관계가 없네요. 2번 청산리 벽계수야 쉬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 안에 쉬어간들 어떠리. 황진이의 작품인데 여기도 중의법이 나타나 있죠. 황진이가 임을 잡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건데요. 청산리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 마라. 가는 건 누구예요? 벽계수죠. 그래서 이 벽계수는 첫 번째는 자연물도 되고 두 번째는 뭐야? 떠나가는 임도 된다. 임이면서 자연물이다. 그렇게 흘러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바다에 닿으면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명월이 만공산 안이 쉬어간들 어떠리. 명월은 정말 자연물 뜬 달도 되고 또 하나는 화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의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이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시가 되겠습니다. 3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 두 대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령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님에 대한 지주와 절개는 변하지 않는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삼동의 배옷잎과 아멸의 눈비 맞아 구름 낀 변님도 쬐인 적이 없건만은 서산의 해진이 눈물개와 하노라. 이건 뭐죠? 애달픈 눈물에 대한 노래인데 왜 슬퍼하는 건가요? 삼동의 배옷 입고 아면의 눈비 맞아. 화자는 지금 깊은 겨울에 배옷 아주 얇은 옷만 입고 동굴에서 눈비를 맞고 있는데 구름 낀 볕님, 볕은 뭘 말해요? 하늘에 떠 있는 해니까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금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가 진다. 해가 진다는 뭐야? 해는 임금인데 진대요. 그래서 임금께서 돌아가셨다고 승하하셨다고 하니 눈물이 겼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충정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 다음 말 없는 것이 청산이요 태 없는 것이 유수로다. 갑 없는 게 청풍이요 나무 임 잡는 것이 명월이다. 이 중에 병 없으니 분별 없이 늙으리라. 그럼 자연스럽게 늙겠다는 다짐이네요. 그래서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는 모두 자연을 대표하는 대유법이고요. 이렇게 자연처럼 자신도 자연스럽게 늙어가겠다는 다짐이니까 무엇과는 일편단심, 지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시가 선지로 나왔을 때 화자의 정서, 태도, 주제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받은 춘향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어사또가 수청을 요구했는데 춘향은 이를 거절하고 지주와 절개를 지켰네요. 그러면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의지가 드러난 시를 찾으면 되겠네요. 1번 볼까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뚱말뚱하여라. 이거는 김상원의 시죠. 그래서 김상원이 뭐 할 때요? 청나라로 인질로 잡혀가면서 고국에 대한 걱정이니까 우국지정에 대한 노래죠. 가노라 삼각사나 나는 간다 이 얘기죠.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병자호란 시기에 내가 떠나니 울뚱말뚱하여라. 나라가 걱정된다는 얘기죠. 우국지정. 2번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누가 굽다고 하였나. 대는 여기서 대나무죠. 대나무는 눈을 맞아 휘었어. 여기서 눈은 실현이겠네요.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르겠니? 그래. 얘는 지주와 절개가 있어. 그러니까 눈을 맞아 푸른 것을 눈을 맞아 휘어진 것은 굽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굽었다면 눈 속에서 저렇게 푸르게
지속하진 못할 거야. 아마도 세안구조는 너뿐인가 하노라. 세안구조는 대나무의 속성이고 너는 대나무를 말하니까 의인법. 그래서 지주와 절개를 가진 이 대나무의 속성을 말해주니까 얘가 바로 답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5개 선지를 다 보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5번 꽃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슬퍼 마라. 바람에 흔들리니 꽃의 탓이 아니로다. 가노라 하는 짓은 보물새와 무슨 하리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꽃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슬퍼할 것이 없다. 바람이 부니 꽃이 떨어지는 것이니 꽃의 탓이 아니다. 가면서 뭐가 가면서요? 봄이 가면서 꽃을 휘젓고 가는 것을 원망한들 새와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이거 자체로 해석해 본다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늙고 뭐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봄이 갈 때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마 이 작가가 성순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4번 공명도 잊었노라 부귀도 잊었노라 세상 번호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내 마음조차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무슨 뜻입니까? 공명도 있고 부귀도 있고 세상의 번뇌는 모두 다 남을 주고 잊었다. 내가 즉 내 몸조차 나를 잊었는데 남이 나를 잊지 않으랴 라고 하는 것은 좀 탈속의 경지를 보여주는 시네요. 탈속의 경지. 그 다음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소리 쳤단 말인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가는구나.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슨 말이요. 간밤에 불던 어떤 시련 때문에 낙낙장송 오래된 소나무가 다 기울어가는데 하물며 피지 못한 꽃이야.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져가는 충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시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러분이 낙낙장송이 나와서 이것도 지주와 절개 아니야? 그게 아니죠. 화자의 정서가 뭐예요? 낙낙장송도 사라지고 못다 핀 꽃도 사라지니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지주와 절개를 노래하는 시가 아니고요. 사라져가는 충신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시는 뭐냐면 다 한 시에 나타난 화자의 현실과 인식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럼 다의 시는 뭐냐면 암행어사가 된 어사또가 거린의 차림으로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와서 지은 시에 대한 노래예요. 그 시는 탄관오리의 학정에 대한 비판, 그죠? 탄관오리의 가렴주고에 대한 비판의 시입니다. 그것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래요. 첫 번째 시 봅시다.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다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맸는데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내다니 누구를 지금 화자는 탓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요. 그러면 이 참새는 뭐하고 있나요? 지금 1년 농사를 늙은 호랍이 혼자 열심히 지어놨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 참새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2번 선지 나머지 다 보고 이제 뭐죠? 탄관오리의 가렴주고를 비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선지 새로 짜낸 문명이 눈길같이 구웠는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이방줄 돈이라고. 이방은 하급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방이라고 해요. 새로 짜낸 문명이 눈끌같이 구웠는데 그러면 새로 짜낸 문명 누가 짰겠어요? 농민이요. 농민이 문명을 예쁘게 짜놨는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그럼 황두는 뭐야? 탄관오리가 되겠죠. 얘는 좀 쉽게 해석이 되죠.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어요. 그래서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누가 하면서 이방이 그러면서 세금을 독촉해 간다. 탄관오리에 대한 비판받고요. 3번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 많고 나무를 뜯어도 얼마 되지 않네. 슬프다. 그러면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는 많고 나무를 뜯어도 얼마 되지 않아. 나무를 뜯는 사람들은 농민이겠죠.
슬프다. 외진 산람 무엇이 좋아서 이 가파른 산중에 있는 곳. 누가 지금 산중에 있는 거야? 농민이요. 그래서 농민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쪽의 평지가 좋기야 하지만은 원님이 무서워 갈 수가 없구나. 원님이 바로 탕간오리죠. 그래서 이 시 속의 화자는 평민이네요. 평민이 뭐죠? 살림에 묻혀 살고 있어요. 원님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요. 그 다음 4번 선지 한번 볼까요? 그대의 신기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무형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이건 뭐야? 여수장 우중문시죠. 고려의 장수 을지문덕이 여수장이 우중문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죠. 5번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이 분명할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것 같구나. 누가요? 제비가요. 서러움을 호소하는 것 같구나.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늘지 않니라고 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비 다시 지적이며 제비의 말입니다. 제비의 대답.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와서 쪼고요.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자, 그러면 얘는 대화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제비는 누구를 말해요? 일반 백성을 말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 구조를 통해서 백성들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왜 고난받고 있어요? 황새가 쪼고 뱀이 와서 뒤지기 때문에. 따라서 황새와 뱀은 탕간오리가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거 1번 선지 참새 어디서 오가만 나느냐 그랬는데 참새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버리고 있으니 얘는 뭐가 되겠어요? 탕간오리, 가렴 주고 하는 탕간오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지를 다시 보면 산중에 사나운 호랑이 많고 남을 뜯어도 얼마 되지 않아. 그래서 이 지금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산람에 와서 살고 있는데 호랑이가 무서워요. 그런데 이 가파른 산 중에 왜 있냐면 저쪽에 평지가 좋긴 해요. 산이 아닌 곳이 좋긴 하지만 원님이 무서워 못 가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가정맹어호죠. 과학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워 가렴 주고 하는 탕간오리의 횡포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4번 선지만 탕간오리의 비판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시가 아니고 나머지는 모두 그런 시였다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를 해석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춘향전을 3개의 파일을 통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